네, 안녕하세요. 지금 어느덧 프로그램 시간이 좀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어가지고요. 저희들이 좀 서둘러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사회를 맡은 최승호라고 합니다. 우선 어떻게 지금 발제부터 서둘러야 될 것 같은데요. 한 20분 정도, 안 그러면 한 17, 18분 내에 끝내주셔도 좋고요. 뭐 그렇게 해서 제가 좀 시간을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최대 20분을 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우선 첫째 발제해 주실 김윤명 선생님, 데이터셋 공정이용과 보상금 청구권이란 주제로 발제를 해 주시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30분 내에 다 끝나는 줄 알고요. 그래서 한 7, 8분 정도 하면 되겠구나라는 계산을 했었죠. 제가 좀 빨린 것 같아요. 새로 넣을 수는 없는 거죠. 꽤 띄우지는 못하는 거죠. 아, 여기 공유하려면 어떻게 되지? 여기. 응? 선생님? 됐죠? 됐나요? 공유 거요? 지지해 주시고, 시간을 쓰시고. 여기서 화면 공유를 하시고. 음. 이거. 네. 예, 안녕하세요. 데이터셋의 공정이용과 보상 청구권을 말씀드릴 김윤명이라고 합니다. 어, 이게 신청할 때 소속은 이제 경희대였는데요. 그 사이에 소속이 이제 한림국제대공대학교로 이제 바뀌어서요. 예, 좀 그것만 상의합니다. 제가 이 주제를 이제 선정한 건 실제 많은 AI 기업들이 AI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데이터셋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어제도 이제 네이버가 초거대 AI 모델인 하이퍼 클로버 X를 발표했던 것이고요. 아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마 세계 4대 국가 정도, 이제 중국, 미국, 일본, 이스라엘, 우리나라에서 아마 세 개국만이 대규모 AI 모델을 갖고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AI 경쟁력이 강하고 또 활용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문제라는 건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문제라고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으로 AI의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많은 데이터가 소요됩니다. 그 데이터에 대해서 법적 분쟁이 예견될 수도 있고 실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도 하죠. 아마 네이버가 이제 모델 런칭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아마 저작권 이슈, 저작권 침해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실제 많은 데이터를 쓸 때 그 행위로 인해서 예측 가능하지 못한 많은 문제들이 발생된다면 또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죠. 그 데이터의 성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작물도 될 수 있겠고요. 개인정보도 될 수 있겠고, 또 이제 또 사실 정보, IoT를 수집한 비정형 데이터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은 뭘까 고민했던 거고, 그러면 데이터를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해지하면서도 또 사업자에게는 또 이용자에게는 보상을 하게 되고 또 사업자에게는 합법적인 어떤 비즈니스가 될 수 있도록 해주게 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 그게 바로 이제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이용과 보상 청구권 제도를 같이 묶어 놓는다면 일종의 어떤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정리한 건데요. 아직 뚜렷하게 명확하게 이게 답이다라고 저도 아직 고민은 못했습니다. 아마 계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아마 이 기본소득 네트워크에서 그 하나의 어떤 섹션 방안으로서 같이 논의해도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어, 이게 잠시 예. 제가 말씀드릴 건 이제
기본적인 이제 데이터의 공정이용, 데이터를 어떻게 저작권자 허락 없이도 쓸 수 있느냐, 그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하나의 방안으로서 그러면 공정 이용이라는 게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해당 저작물을 쓸 수 있다는 이제 일종의 면책 규정이고 가이드라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작권자 허락 없이 만약에 네이버가 데이터를 썼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네이버는 이제 공정 이용 통해서 이제 어떤 보상 체계 없이 자기의 데이터를 이렇게 AI 모델을 학습시킬 때 쓴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합리적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저작권법은 물론 저작권자 허락 없이도 쓸 수 있도록 했지만 그게 저작권자들의 어떤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전제 하에 이제 설정을 해놓은 것이죠. 그렇지만 수많은 이제 데이터들을 사용하면서 과연 그게 이용자 또는 게시자에 대한 보상 없이 AI 기업이 독점하는 게 그 과실을 독점하는 게 합리적일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플랫폼들, 네이버에 올려진 수많은 게시물들은 이용자 또는 게시자가 올린 자기만의 어떤 글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건 추정인 거죠.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자에 대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작자를 이렇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전제가 깔린 것이죠. 그래서 네이버에 올린 수많은 게시물들이 게시에 글일 수도 있지만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 내용은 그 게시자에게 게시자의 글들을 네이버가 쓸 때 전혀 이제 보상 없이 쓰는 게 마땅치는 않다. 더군다나 그 과실을 또 네이버가 독점하는 것도 마땅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네이버가 플랫폼에 올려진 게시물을 쓰는 건 아니죠. 이미 공개된 인터넷상의 수많은 데이터를 쓸 수도 있겠고 아니면 별도의 라이센스를 받고 공개된 데이터를 또는 저작물을 개인정보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이게 라이센스를 받고 쓴다면 뭐 큰 문제 없을 텐데요. 라이센스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데이터에 있어서 과연 그게 마땅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인 것이죠. 물론 이제 네이버가 그 개별적인 이용자 또는 게시자에 다 보상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게 거의 불가능한 사실이거든요.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게시자들이 몇백만 명, 몇천만 명 될 텐데 그게 또 한 게시자가 뭐 전체를 커버리지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사실상 가능할 거니까. 근데 이제 수많은 게시자들이 작은 내용의 글을 올리기 때문에 이걸 다 개별적으로 또 이제 보상을 해줄 수도 없을 겁니다. 만약에 보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이제 고민스러운 거죠. 인터넷상에 공개된 수많은 데이터를 크롤링해서 쓸 텐데 그러면 그 데이터의 어떤 소유자, 권리자에게 어떻게 보상할 거냐?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럼에 불구하고 우리가 기업들이 데이터를 쓸 때,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낼 때 어떻게든 그 보상을 해주는 게 공리적 원칙에서도 마땅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 전제하에서 정리한 내용인데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처음 말씀드렸지만 실제 LLM 구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데이터가 학습 데이터로 이용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그 내용의 성격 수상 저작권이 있다고 한다면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다면 정보 주체, 개인정보의 정보 주체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사실상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우선 권리자 특정이 쉽지 않고 수많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개별 이용자에게 하나하나 또 허락을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많은 저작권 침해 소송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학습 데이터에 허락 없이 썼다라는 클래스 액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이버에서도 이런 데이터 이슈로 분쟁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문제 중에 하나는 이게 사업자들이 데이터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기들이 구축한 데이터가 어디에서 어떻게 가져왔는지 어떤 타겟을 크롤링했는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것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내 그림과 내 어떤 데이터가 유사하네라는 추정을 하죠. 이미지는 포함되지 하진 않지만 이제 많은 이제 미국에서 소송을 하는 이유가 내 데이터가 오픈 AI 미드저니에 사용되는 결과물과 생산물과 거의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출처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이게 결과물들이 유사하다는 그 이유로 저 AI 모델은 나의 데이터를 썼구나. 내가 허락한 적이 없는데
썼네라는 이제 추정이 가능한 거죠. 우리가 저작권 침해를 볼 때 실질적으로 A와 B를 비교할 때 유사하네라고 한다면 그렇지. 그러면 저 사람이 나의 저작물을 갖다가 썼구나라는 추정을 해줍니다. 그거 유사한 이제 메커니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미드젠을 통해서 또는 단위를 통해서 만드는 결과물들이 내 데이터, 뭐 많은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되겠죠. 그때 유사하다고 한다면 이건 내 데이터를 썼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데이터를 무단 없이 무단으로 허락 없이 썼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픈 AI나 또 네이버 마찬가지고 구글에서 왜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말 이제 부담 없이 그 모델을 공개할 수 있었을까라고 보면 우리 저작권책 마찬가지고 미국의 저작권책 마찬가지이지만 공정이용 규정이 있습니다. 공정이용을 한다면 실제 어떤 요건에 해당할 때 저작권자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구글은 그동안 이제 북서치라는 사업을 하면서 2010년대부터 수많은 소송을 해왔습니다. 그 소송을 통해 얻었던 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데이터를 쿨링해서 쓸 수 있다 또는 디지털화해서 쓸 수 있다. 대표적으로 썼던 게 구글 검색에 수많은 도서 원문 서비스 스냅샷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 할 때 미국의 법원은 공정 이용이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게 아니다 판단했던 것이죠. 막 그걸 근거로 글로벌 기업들, 특히 미국의 기업들은 이제 공정 이용을 근거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정을 해봅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보면 수많은 로펌에서 그 내용에 대한 의견을 받았고 아마 법무팀에서 액션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그런 이제 지난한 이제 히스토리가 있긴 한데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어떤 보상을 할 거냐? 아마 2020년도에 국회에서 열렸던 토론회 같은데요. 이때 이제 토론제로 나왔던 팀 던랩 박사가 했던 말이 데이터 추출로 이익을 보면 보는 어떤 회사라도 그 혜택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2020년대에 막 코멘트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더 나가서 이제 실제 그걸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도 이제 강조를 하셨던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작권 자체는 이제 배타적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용을 하려면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되죠. 그 허락을 받는 과정에서 많은 거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거래 비용이라는 건 이제 실질적으로 찾고 교습하고 한 모든 비용이 포함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은 일정한 경우 이게 저작권자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또는 이제 방송과 같은 공익적 목적에는 그러면 권리자의 허락 없이도 쓸 수 있도록 하자. 저희 보상금 청구권을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 쓰고 나서 사후적으로 정산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보상 청구권이 있고 또 하나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쓸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작자산권 제한 규정이 있고 또는 이제 공정이용 규정이 있죠. 이 주제는 공정이기 때문에 이용의 목적, 성격 그게 영리적 목적이냐 아니면 교육적 목적이냐 비영리적 목적이냐에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쓸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저작물의 종류, 용도 따라서 마찬가지고 또 하나는 이제 세 번째인데요. 그런 비중이 크거나 작거나 또는 질적으로 중요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라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그 사용하고자 하는 그 저작물이 그 원 저작물의 어떤 시장 가치성을 훼손하거나 또는 잠재적 시장을 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이제 그 요소까지도 고려해서 판단을 하자.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이 데이터의 공정 이용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제 저작권을 향유할 때 사람을 전제합니다. 사람이 이끌 수고 보고 듣고 하는 그 전제가 저작권의 향유인 것이죠. 근데 기계라는 건 인간의 향유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기계적으로 그걸 분석해서 특징을 추론해서 추출하고 그 추출된 모델 구축해서 결과를 만들어낸 그 형태, 정말 기계적인 형태라는 것이죠. 물론 정말 기계적일까? 사람의 사상과 감정적인 표현들이 기계는 없을까라는 이제 의문도 갖긴 하지만 저작권법이 명확하게 기계는 저작물을 향유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에 대한 침해 또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게 일반적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상 기계가 하긴 하지만 그 과실은 기계를 제작하거나 기계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닌 기계가 저작물을 만드는 것도 보호받지 못하긴 하지만 인간이 아닌 기계가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전제가 성립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권리자 입장 또는 이제 플랫폼에 게시한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고생해서 올린 게시물들, 내가 고생해서 만든 저작물이 어떤 보수 대가에 대한 대가도 없이 보상도 없이 이용된다면 그게 합리적일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사업자들도 사업적인 리스크를 줄이고 이용자도 또는 게시자도 어떤 보상을 받게 된다면 그건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닐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를 이용하는 사업자에게 일종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게 된다면 그 구조는 평행하게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좀 보상 청구권을 어떻게 구체할 거냐라는 고민을 했던 게 이겁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는 모두 말씀드린 게 똑같고요. 과실의 독점은 공평한가? 필요성이라고 한다면 실제 이용한 게시물 올린 게시자에게도 보상이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과 사업자도 정당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된다면 그 BM, 그 서비스가 법적 안정성, 예측 가능성을 갖추지 않을까라는 어떤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데이터를 대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특정할 수 있을지. 이게 플랫폼에 올려진 데이터로 간다면 게시자가 있고 게시물이 있기 때문에 특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보편적인 인터넷에 올려진 데이터들 또는 IoT로 수집한 사실적인 데이터들은 어떻게 할까라는 이제 고민이 필요한 거죠. 저도 이제 이건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정말 여기에 게시자의 땀과 노력이 들어간 것이 아닌 정말 이제 사실적인 정보, 오래전부터 누적되던 그 정보까지도 대상을 할까라는 이제 고민이 또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을 것 같다랍니다. 그래서 주로 대상은 이제 저작물이나 개인정보성이 있는 것들, 그리고 개인의 어떤 투자나 노력이 들어간 것들을 낼 텐데 그 또한 명확하게 구분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플랫폼에 올려진 데이터로 간다면 그 게시자에게 어떤 일종의 권리가 있다고 추정을 하고 그 권리자를 대신해서 더 보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게시자긴 하지만 게시자도 특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회원으로 가입하긴 했지만 그 회원이 실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도 없거니와 게시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또한 사업자들도 그 모든 데이터를 썼느냐라는 것도 특정하기 쉽지 않고요. 그런 이제 한계점들, 그럼 누구에게 보상할 것이냐라는 이제 고민스러움이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보통 이제 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이제 신탁 관리 단체들이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송 같은 경우는 방송 사업자들이 방송 하나하나 틀게 되면 그 신탁 관리 단체가 다 카운팅을 합니다. 음악 저작권 협회에서 언제 누가 어떤 음악을 어떻게 썼는지 다 카운팅을 해서 사후 정산을 하는데 이 플랫폼에 올려진 데이터가 어떻게 썼는지 공개하지 않을 뿐더러 그 게시자가 누구인지 얼마나 썼는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만약에 보상 청구권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보상은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물론 지금도 신탁관리 단체들이 모든 신탁 관리를 이제 저작물 신탁 관리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 지금의 어떤 시스템에서도 그 권리에 대한 우리가 듣고 있는 음악에 대한 음악 저작물도 이게 정말 진정 권리인지 100% 클리어하게 클리어링 하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더욱이 이제 인터넷에 플랫폼에 올려진 그 모든 이제 정보에 대해서 학습 데이터를 이용한다고 할 때 하더라도 그걸 이제 특징하기 쉽지 않다는 이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개별적인 게시물에 대해서 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 플랫폼 사업자에게 어떤 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마땅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AI 모델 구축해서 서비스는 기업을 대상할 것이다. 라는 이제 가정이고요. 그럼 네이버나 구글 등이 될 것이죠. 근데 또 하나는 플랫폼을 갖추지 않는 사업자들 있는 것이죠. 그게 LG 엑사온 같은 경우는 LG가 별도로 이제 공개된 플랫폼 서비스 하기 않기 때문에 아마 다 라이센스를 받거나 할 겁니다. 또 다른 이제 구축할 때 쿨링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형평성을 맞출까라는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범위는 이제 줄일 수밖에 없는 건데 결국 이제 플랫폼 사업자가 될 수 있겠고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하는 그 데이터든 다들 이용자가 올리기 때문에 이용자 보상 체계를 할 수 있는 그 구조를 같이 짤 수밖에 없는 거죠. 플랫폼의 사업자이고 플랫폼에 올리는 개인의 게시물이 있는 그 어떤 형태로 한정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를 아직은 이제 그 대상으로 이제 포함시키기 쉽지 않을 거고요. 다만 이제 신탁 관리 구조가 좀 더 구체화가 된다면 그런 부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민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뒷부분 말씀드릴게요. 분배의 어떤 게 보상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게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그 비용을 받게 됩니다. 받아서 이제 권리자에게 신탁자에게 배분을 해야 되는데 플랫폼을 통해서 얻은 그 수익들을 만약에 가장한다면 누구에게 배분할 거냐? 일반적인 게시자한테 다 배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게시자한테 배분한 게 맞는데 만약에 네이버에 올려진 100만 명의 게시물들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고 할 때 이 100만 명의 게시자들 100만 건의 게시물에 대해서 보상을 할 때 1인이 올리면 그 1인에게 딱 보상을 올리면 끝나요. 시간. 아,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정말 100만 명이 한 건의 게시물을 올렸다면 그 비용을 다 100만 분의 1로 해서 지급하는 게 쉬운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인 보상은 어렵다고 한다면 이걸 별도의 기금화시켜서 그 목적에 맞게 수술을 하면 어떨까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배액이 크지 않다는 것이 자격이 없거나 소유권이 없다라는 주장에 근거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별도의 기금 회계를 통해서 이 비용을 누적적으로 관리하고 어떤 목적, 이제 기술적인 실업이든 또 다른 용도에 따라서 그 기금이나 회계를 쓸 수 있게 한다면 어떨까라는 이제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배 및 기금 누적은 이렇게 공익적인 목적으로 쓸 수 있게 하도록 하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플랫폼 사업자는 문제 제기를 하겠죠. 야, 우리 법인세 같은 걸 다 내고 있는데 또 다른 세원을 내게 하면 이게 이중과세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미 우리 기업들이 갖고 있는 이 부동산 등에 대해서 다른 또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또 과세하고 있거든요. 이미 이중과세는 아닌 형태, 별도의 과세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도 사업자들이 주장하는 어떤 이중과세는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충분히 반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모델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저작권법 체계에서 둘 필요는 있어요. 근데 이제 플랫폼 사업자에 올린 결과물들이 다 저작물은 아니거든요. 개인정보도 될 수 있겠고 다른 이제 사실적인 데이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조는 이제 저작권법이 있는 보상 청구권을 하지만 대상은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할 수 있겠다. 물론 저작권법이든 개인정보법이든 다른 데이터 관련된 법제에서 이 내용들을 구축하게 된다면 그 데이터를 쓰는 사업자에게 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형태도 될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플랫폼 사업자니 데이터 사업자에게 그 데이터의 언소유자에게 보상할 수 있는 또 의무, 또 책임을 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실업이든 어떤 기본소득의 어떤 재원으로서도 활용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누적적으로 병립해서 당장은 어떤 그 재원이 많지는 않을 때 누적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 체계를 갖추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하자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협력이 필요하지만 그 비용, 거래 비용이 작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신탁 관리할 수 있는 그 체계를 만들고 그 개별적인 이용자에게 보상할 수 있는 체계. 물론 이 직접적으로 돌아가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어떤 정의적 측면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고 하게 된다면 어떨까 싶은 제안이었고요. 아마 이거는 이게 좀 더 고민이 필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데이터를 기업들이 쓰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쓰는 것은 좋지만 그 수많은 데이터를 쓰면서도 어떤 게시자 또는 권리자에게 이 개인 이익 권리자가 될 수 있는데 별도로 보상이 없다는 게 좀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이 주제를 제안했던 것이고요. 좀 더 고민해서 좀 더 나은 내용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하죠?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두 번째 발제 좀 해드릴 겁니다. 토론은 나중에 두분다 발제 나서 무슨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예, 못하실 것 같은데요. 음. 아니 어떻게 35분 안 남을 것 같은데. 보통 뭐 이주희 선생님. 아니 저도 30분 쓸 겁니다. 화면 공유가 중지됐다는데. 어, 화면 공유 됐는데 페이퍼는 어디 떠 있죠? 예, 5분 먼저 끝내달라고 그랬는데 안 맞히면 마음대로 하고요. 예, 그 발표자가 28분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길게 하시면 토론이 없는 거고, 예, 저도 그거 감안하고, 제가 28분 쓰면 토론이 없어지는 거고, 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주제가 틀려서 그 발표를 하고 그냥 한 사람이 28분씩 쓰는 게 더 좋을, 아까 그렇게 했던 것 같긴 한데, 그, 저는 장기간 서울 청년 실업이 이게 모든 나라에서 발생하는 현상이고요. 또 청년 다수가 여러 임시직 일자리를 전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또 전속성이 굉장히 강한 플랫폼 노동이라 하더라도 플랫폼 사용자 역할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존 사회보장 모델이 작동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기본소득이 대안이 될 수 있는가가 이들에 대한 심층 면접을 통해서 음, 제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플랫폼 노동의 노동과정상의 특성은 엄청난 경쟁으로 이게 진,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낮아서 좋다고는 하지만 엄청난 경쟁이 생기는 거고요. 자기가 일하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지만 실제로는 치밀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자율성이 제약되고 대기 시간과 같은 그림자 노동이 만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불확실성이 일하는 시간에까지도 연결이 돼서 시간의 경계를 흐리게 만들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자신을 더 다그치면서 이제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평점과 실적이 중요해짐에 따라 성과주의 원칙을 체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과 보상을 당연시하는 기업가적 마인드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플랫폼 노동은 사용자가 특정되지 않으니까 기존 사회보장 제도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최저임금도 안 적용되고요. 이 고용과 연계된 사회보험은 이게 노동자가 아니라고 자꾸 플랫폼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be your own boss 해야 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되기 어렵고요. 산재보험 가입을 막았던 것도 전속성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한 기업에서 일정 시간 일하고 일정 금액 이상을 받아야 자격이 주었는데 이런 제약은 2022년 5월에 국회에서 산재보상보험법이 일부 개정돼서 19개 업종에 한해서 폐지됐습니다. 근데 19개 업종, 왜냐하면 플랫폼 노동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런 다른 업종에는 적용되지 않고 50%의 산재보험료를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전국민 고용보험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면서 2002년 1년부터 노무제공 플랫폼 기반 배달라이더 퀵서비스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용이 확대가 됐는데 이것도 1개월 이상 일할 경우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정한 노동자가 가입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너무 제한된 그냥 배달 관련된 플랫폼 업종에만 해당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까지는 얘기가 진척되지는 못했고 원칙상 건강보험에는 플랫폼 노동자는 자영업자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노동의 특성이 고용관계에 대한 보호를 넘어서 조세와 복지 등에 대한 재구조화가 그걸 필요로 하게 되는 겁니다. 기본소득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용과 무관한 시민권으로서 모든 사람의 기초주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무조건적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기존 사회보장제도가 안정된 직장을 가진 사람과 그 가족을 위주로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에 기반한 사회보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어려운 공의 유형성이 더 부각되므로 가이 스탠딩 교수는 이 둘 사이에 굉장히 선택적 친화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기본소득이 플랫폼 경제의 대안적 복지 모델로 부각될 수 있는가는 플랫폼 노동자가 과연 이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에 영향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플랫폼 노동의 성과주의 원칙, 그러니까 플랫폼 노동을 통해서 체득하게 된 성과주의 원칙은 기본소득을 싫어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런데 성과를 못 내면 되게 불안해지잖아요, 생계가. 그렇게 되면 찬성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해서 이걸 조사하고자 했고, 12명의 19세 이상 34세 미만의 플랫폼 노동자를 선택해서 대선 직전 시기에 2021년 말과 2022년 초에 약 3개월 동안 진행했습니다. 인적 특성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실제로 굉장히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노동 과정 잠시 살펴보시면요. 이게 플랫폼 노동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기회와 자유, 뭐 이런 걸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동시에 더 많은 위험과 불안정성을 가지게도 되죠.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너무 낮아서 지속적인 단가 경쟁으로 최저임금 한도가 없으면 단가가 한도 끝도 없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제가 보기에는 이 청년층에 굉장히 널리 퍼져 있는 능력주의에 대한 선호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터뷰이들도 그렇게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더 잘해야, 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인식이 강조되면서 과도한 경쟁을 더 과도하게 만들고 있었죠. 그래서 또 그 과정에서 중요해지는 게 성과에 대한 평가인데 플랫폼은 알고리즘 기술로 굉장히 교묘하게 노동자를 통제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 오는 날 배달료를 두세 배 올려주거든요. 그러면 노동자는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이러다가 내가 죽을지도 모르지만 무조건 달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 무슨 생각도 못해요. 그러면서도 이걸 자기가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달리는 걸. 그래서 이렇게 내가 달리고 열심히 해서 높은 배달료라는 성과를 얻은 거죠. 그러니까 노동 과정을 통해서 능력과 성과주의를 체득하고 당연시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기업 가정 마인드를 가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게 그 굉장히 탐색적인 사례 연구이기 때문에 대표성은 없습니다만 굉장히 재미있게도 한 반반으로 나뉘었어요. 찬반이. 그리고 저 8번 사례자는 제가 볼 때는 그냥 그 어떤 면에서도 자기 의견을 특별히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중간처럼 보였지만 말 자체는 반대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그 반대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과도하게 짧게 요약을 해놔서 조금 풍부하게 여기부터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반대 사례자를 관통하는 굉장히 눈에 띄는 특징은 플랫폼 노동 과정 하에서 형성되는 이런 기업가적인 사고가 복지 제공을 포함한 국가 개입에 대한 불신으로 확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재미있었던 포인트는 제가 중시하는 포인트이기도 한데요. 가난이 누구 책임이냐? 가난이 충분히 도전하지 않은 개인의 책임이라는 입장이 굉장히 강렬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사례 1 같은 경우는 제가 차별하는 구조, 차별받는 감정 제 책에서 풍부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사례여서 성공하려면 일단은 배경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뭐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이분이 강조한 거는 결국 스스로 도전해야 된다. 가난의 궁극적인 원인은 개개인이 현실에 안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격차에 계층 간 격차에 순응하는 태도와 함께 증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로 이어집니다.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사례 10도 정치 인식이 사례 1과 매우 유사한데요. 보수 언론의 논리를 내면화하고 친기업가적 태도를 보이면서 복지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국가의 높은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든 뒤에서 다 해먹을 거예요. 국가에 대한 불신이죠. 주목할 점은 이런 국가에 대한 불신을 대체할 수 있는 플랫폼 산업이나 시장의 공정성이나 신뢰에 기반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 참여자 중에서 굉장히 불공정한 세상에 대한 불만을 많이 드러낸 사례 11은
자기의 수능이 포기에 가까운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냥 저는 수능하고 사는 편이에요. 각자 태어난 것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걸 막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세상이 공존하다 이렇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쟤네는 뭐 재벌이니까 그냥 다른 사람이라 인정하는 것뿐. 기본소득 반대 사례자의 또 다른 특성은 성과주의 원칙에 대한 강력한 지지입니다. 부자라고 꼭 세금을 내야 한다는 법은 없다고 생각하며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사례 2는 노동에 대한 보상이라는 차원에서도 본인이 제공하는 가치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받는 게 달라져야 되고 일하는 시간과 노동하는 양만이 기준이 될 수는 없다. 확고하게 성과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반대 태도가 사회보험과 같이 국가가 제공하는 다른 복지제도에 대한 태도와도 관련성이 있다는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고 실제로 그런 관련성이 좀 보였습니다. 완벽하게 뭐 100% 일치는 안 했지만 기본소득에 반대하면 대부분 사회보험에 대한 이해도와 신뢰도도 낮았고 소극적이었어요. 가입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특히 관심을 기울인 게 이제 코로나19 시기에 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태도였는데요. 이게 엄밀한 의미의 기본소득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간접적으로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소득 지원에 대한 태도를 살펴볼 수 있게 해줍니다. 예상대로 기본소득 반대 사례자는 대부분 재난지원금의 활용도를 낮게 평가하거나 부정적이었습니다. 사례 1의 경우에는 청년수당은 받아서 행복했고 잘 썼지만 재난지원금이나 기본소득은 노동의욕 저하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었고 재난지원금을 꽁돈이라 폄하한 사례 2, 댄스 영상 촬영하시는 분이었는데요. 특히 한정된 곳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데 불만을 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본질적인 의미의 기본소득은 사용하는 범위가 무한하다는 점에서 자유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지적이었고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이걸 내가 촬영 장비를 인터넷에서 구매할 수 있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건 안 되잖아요. 기본소득을 받다 보면 내가 거기에 많이 의지하려는 경향이 생긴 것 같고 제도적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더 많이 마련돼야 하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례 10은 재난지원금이 가구 단위로 지급된 사실을 지적하며 기본소득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이 첫 번째, 기억하시겠지만 첫 번째 재난기금이 가구 단위로 했고 저도 대학원생 한 친구가 아버지가 다 가지고 안 줬다 막 이런 걸 분노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마 첫 번째 재난지원금이 이 가구 단위로 지급돼서 이런 부정적 태도를 양산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기본소득까지 확장시킨 거죠. 이게 다르게 지급됐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도를 도입할 때 이게 신중해야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한 명한테 주면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제가 받으면 제 동생은 못 받아요. 기본소득은 차라리 안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이거 굉장히 극단적으로 그 논리의 비약이 좀 심하죠. 사례 6의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을 특히 세금 낭비와 연결해서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어차피 내 세금 돌려받는 거니까 시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뭐 나쁘지 않았고 주로 식비로 사용했다고 답했고요. 사례 8 애매한 분 세금 인상에 대한 거부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혔습니다. 복지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어떤 분야인지 잘 모르겠고 기본소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찬성은 하지만 이게 이분의 워딩입니다. 뭐 주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게 무조건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반대고 상속세, 로봇세, 탄소세 그런 걸로는 기본소득을 줄 수 없고 그렇다면 세금이 본인을 포함한 모두에게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처음에 준다고 했을 때 제 생각은 꽁돈이다. 근데 그 다음에 들었던 생각은 물론 제가 세금을 많이 내진 않지만 왜 내 세금 가지고 생색인가. 그리고 웃었어요. 우리 국민 세금 가지고 다 빚이 되는 거잖아요. 약간 코로나로 인해서 외출을 못하고 이렇게 되니까 약간 민심 달래기 쇼맨십 아니었나. 물론 그렇게 도움받기 위해서 좋긴 했지만 너무 좋아 이런 건 아니었고 제일 많이 쓴 건 친구들한테 식비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을 도대체 뭐 어디로 분류를 해야 될지 기본소득 반대 사례자는 이런 국가 개입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기반해서 이 미래 일자리에 대한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기본소득 대신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의 역할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문제는 사례 11위거든요. 기업인만이 해결할 수 있다. 지금부터는 찬성하는 사례자입니다. 반반 정도였죠. 근데 이분들도 플랫폼이 제공하는 자유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굉장히 유연한 기업가적 사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 여부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가난의 원인에 대한 평가였다고 생각했고 확인이 됐는데요.
가난의 원인이 개인적인 것이냐 구조적인 것이냐에 대한 인식은 국가 개입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파악해 줄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반대 사례자들과는 달리, 개인의 원인이라고 생각한 사람들과 달리 찬성하는 사례자는 가난의 원인을 주로 복합적으로 보고 가난을 벗어날 수 없게 하는 구조에 주목하며 증세에도 찬성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례 3은 가난한 사람 본인의 몫도 일부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난의 주된 원인을 극복할 수 없는 환경적 요인에 속하는 대물림 때문이라고 보고 있었고, 사례 9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가난을 완벽하게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다 노력하고 있지만 본인 문제 이외의 문제로 가난하다는 겁니다. 사례 12는 우리 사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면에서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사례 9 얘기입니다. 좀 잘못된 노력을 하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가난한 사람들도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나름. 플랫폼 노동자에게 성과에 따른 그 보수 지급은 이게 플랫폼 노동의 핵심적인 특성이거든요. 이미 거부하기 힘든 추세로 내면화돼 있었고, 모든 찬반을 떠나서. 그렇지만 기본소득 찬성 사례자의 경우에는 임금 지급과 관련된 성과주의에 대한 인식이 반대 사례자보다 덜 강렬했고 지지 강도도 낮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사례 3은 성과나 노력에 따른 임금 지급에 찬성하지만 그런 기준 자체가 애매해서 불공정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생인 사례 5 찬성하는 사례인데요. 성과주의에 대한 보수 지급에 찬성했어요. 근데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연 노력에 대한 차이가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가 자기 아직도 고민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걸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기본소득 반대 참여자와는 차별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찬성 사례자들은 가난과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요. 사회보험 가입에 소극적이었던 반대 사례자와는 달리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경우에는 비록 이해도는 낮아도 다수가 사회보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고 적극적으로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연구 참여자의 경우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 지원금을 생활비로 썼다면 너무 좋았다고 사례 3과 그리고 또 식비를 잘 이용했다고 답한 사례 5, 웹툰 작가로 일하는 사례 7은 예술인 대상 지원금과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이분은 되게 특이한데 키우는 고양이에게 평소에 못 해주었던 건강검진을 시켜주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좋았지만 이분이 한 말이에요. 평소에 못 먹는 음식을 사 먹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에 슬펐다고 했어요. 이것 되게 재미있는 워딩인데 좋았죠. 그리고 좀 슬펐던 게 재난지원금 나왔을 때 어떻게 보면 꽁돈이라고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하겐다스가 많이 팔렸대요. 저도 먹어보니까 하겐다스가 과연 아이스크림 중에서는 최고로 맛있더라고요. 그냥 비싼 아이스크림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소에 못 사 먹다가 조금 돈이 생겼네. 그래서 그 소비량이 늘었다는 거 보고 그래서 질문자가 소고기 많이 사 먹었다고. 맞아요. 그게 조금 안타까웠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연구 참여자가 이 찬성의 이유로 가장 강조한 거는 4차 산업혁명과 연동됐다고 알려진 일자리 상실의 위기였습니다. 일자리 불안에 대한 걱정은 소득의 높고 낮은과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월소득 700만 원이 넘었던 고소득 강사 사례 3도 월소득 250만 원의 웹툰 작가 사례 7도 이게 당연한 우선순위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일자리 불안에 대한 이걸 해소해야 된다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얘기를 했고요.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 것을 본 것도 이런 불안감을 높이는 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불안정하고 사례 3 얘기입니다. 진짜 월급으로는 살 수 없는 형태가 되어버리니까 다른 무언가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강의가 너무 불안정하니까 뭔가를 더 늘려놓아서 안정을 찾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사례 7은 이런 불안감이 상존한 4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기본소득의 X가 너무 높지만 않다는 점을 전제로 국가가 국민의 주거권과 생활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사례 4는 기본소득이 일자리가 없어지는 새로운 시대에 꼭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중요한 제도임을 강조했습니다. 학원비 일부 지어주거나 면접 위한 정장 빌려준 건 의미 없는 생색내기이며 비록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차별받지 않고 저소득층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기본소득이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사례 9는 사회복지 전공자인 만큼 가장 체계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찬성 의견을 말해주었는데요. 그녀는 1인 가구로 아이돌봄을 통해서 이게 아이돌봄이 그 웹 플랫폼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일정 관리가 유연한 게 장점이지만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게 큰 단점이고
사고가 났을 때 보험 등의 안전망이 없는 것이 이 노동의 주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고요. 세금 인상에 대해서 긍정적이었고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기본권은 먹고 살며 최소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읽어드릴게요. 이분의 말씀입니다. 기본소득이나 기본소득이 아니더라도 내가 세금의 혜택을 누리는 게 체득이 되면 사람들이 복지 증세에 대한 문턱이 확 낮아져서 그러면은 더 많은 복지를 할 수 있고 이런 선순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능력이 있는 백수가 일을 안 한다. 그래도 돈을 줘야 하나?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도의 기본권은 국가가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평하게 세금을 걷어서 공평하게 돈을 먼저 주면 그러니까 부자들한테도 똑같이 30만 원씩 매달 줘요. 가난한 사람한테도 매달 30만 원씩 주고 그러면 내 돈이 나한테 돌아온다는 걸 느끼면 저는 상속세도 내지 않을까, 잘 내지 않을까 하고 희망 회로를 돌려봅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일단 전 세계적으로 특히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플랫폼 노동자, 이게 시간 관계상 안 말씀드린 5개 기준 중에 2개만 만족시키면 노동자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본소득 매우 찬성하지만 노동권도 보장돼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 노동자로 자영자로 오분류된 노동자들은 노동자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건 입증 책임을 기업한테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개 중에서 2가지 기준만 만족시키면 당연히 오토매틱하게 노동자가 나도 노동자인데 너는 자영자라고 그러지만 나는 노동자인데 하면 노동자가 되고 아니야 너는 자영자라는 플랫폼 기업이 입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블리의 문제는 기본소득 도입 여부와 무관하게 추진돼야 되고 알고리즘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주어져야 됩니다. 이 연구의 주요한 발견은 사회보험과 기본소득이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사회보험에 대해서 친화적인 입장을 가진 경우에 기본소득에도 호의적이고 찬성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저는 상호 보완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회보험을 다 없앨 필요도 당연히 없다고 생각하고요. 보통 기존 복지제도를 좋아하는 그 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너무 공격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쓸데없는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연구의 핵심인데요. 플랫폼 노동의 노동과정이 기업가적 자유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도록 만듭니다. 이건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체득하게 되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을 지지할 수 있는 의견을 가질 수 있다는 점. 저는 이게 제 연구의 가장 중요한 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회자님, 20분에 끝냈습니다. 예. 예, 너무 어떻게 감사합니다. 다음번 하시고 종합 토론 하셔도 되고. 예, 어떻게 다음번 하시는 걸로 하고 시간 많이 남겨주셔서 제가 예. 잘라서 종합 토론회도 주제마다 잘라서 제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번에 지금 그 최기훈 선생님. 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연구원의 최기훈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AI와 디지털 전환과 그것이 기본소득을 가져오는 데 필요 조건이다라는 것을 제목으로 가져왔는데요. 일단 서두에 말씀드릴 것은 제가 다행히 이것에 대해서 2월 달에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제목을 냈다가 그 뒤에 어, 이게 너무 큰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제가 실론적인 얘기, 사실 실론도 아닌 게 이미 이 얘기들은 여러 해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나 최근에 챗 GPT나 여러 가지 AI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서 이 BN 2023년 대회에서 한 번 더 우리가 걱정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다행히 여기 학부생들도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여기 교수님들도 계시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제가 다행히 토론 시간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는 문제의식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가장 큰 비판 중에 하나가 이때 재원에 대한 것인데요. 재원에 대한 비판은 뭐 아까 이주혜 교수님 얘기에도 나왔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모든 기본소득 비판론자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서 그 기본소득을 재원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조건을 하나 달아놨어요. 그 테크놀로지컬 싱귤러리티라 해가지고 기술적인 어떤 특이점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뭐 재원에 대한 이 지속 가능성이 그렇게 튀죠.
지속 가능성이 좀 없을 것이다라는 비판인데요. 사실은 AI, 챗GPT 같은 변화를 통해서 전환점, 특이점이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문제의식을 발견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같이 해보자라는 숙제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었는데 역량이 딸려가지고. 네, 일단은 실리콘밸리의 많은 CEO들과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아는 경제인들조차도 기본소득에 대해서 옹호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엄청 대표적이죠. 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오토메이션, 자동화를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가 실현이 된다면은 충분히 UBI는 실현이 가능한 것이다라고, 그리고 여기서 일론 머스크는 네세서리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이것은 가장 우선시 돼야 되고 가장 필수적인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의 창시자죠.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요. 석유처럼 우리가 19세기, 20세기에 석유가 가장 큰 자원으로 활용이 됐듯이 주커버그는 데이터가 석유의 역할을 대체할 것이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이 데이터와 그 디지털 변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엄청 핫한 인물인데 오픈 AI의 CEO인 샘 알트만도 엄청 기본소득에 대한 옹호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AI가 노동시장을 어마어마하게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어마어마하게 아니라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고, 그리고 여기가 좀 중요한 부분인데 기본소득이 그 충격을 완화할 것이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한번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이 뒤에 빌 게이츠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더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AI와 그 디지털 전환으로 통한 세상의 변화는 속도가 너무나 빠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제도와 그리고 우리가 살아왔던 관성들을 바꾸는 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생각들을 바꾸는 건 쉽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노동에 대해서도 아까 플랫폼 노동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갑자기 다가온 그런 기술적인 변화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도나 우리 개인적인 노동자의 입장에서도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샘 알트만은 우리 뭐 산업혁명이 가져왔던 그런 시기의 변화들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반발했듯이 그러한 변화를 우리가 겪어야만 할 것인데 그 변화 과정에서 우리가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UBI다라는 관점에서 샘 알트만은 이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애매하긴 한데 기본소득이 언젠가는 돼야 될 것이지만 아직은 조금 섣부르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 게이츠가 말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이제 로봇세에 대한 이야기를 빌 게이츠가 했습니다. 그래서 로봇세라는 것을 이제 뒤에서 언급을 또 하겠지만 만약에 인간이 노동을 통해서 발생하는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부과한다면 로봇이 만들어내는 가치에 대해서는 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로봇이 만들어내는 가치에 대해서도 분명히 세금 부과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로봇세에 대한 우리 이슈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크리스 휴스라는 페이스북의 공동 창시자인데요. 이분 마찬가지로 이분은 엄청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실제로 기본소득 활동을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고, 그래서 당연히 찬성하는 입장에서 이 표현을 가져왔는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자동화 그리고 글로벌라이제이션에서 노동의 종말과 관련해서 기본소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는 입장의 사람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공통적으로 자동화와 노동에 대해서 이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너무나 빠른 인공지능의 변화에 대해서 사실은 이들이 뭐 아주 착한 입장에서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옹호하는 것은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의도가 착하든 나쁘든 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왜 기본소득을 찬성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빠른 인공지능의 변화에 따라서 기본소득이 요구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아마 나쁜 의도라고 생각했을 때 걱정되는 것은 그런 부분일 것이에요. 당연히 로봇, 뭐 자동화 그리고 AI를 통해서 고용이 줄어들겠죠. 그렇다면 기업가들 입장에서는 고용을 하지 않고
엄청난 생산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찬스일 텐데 이 사람들이 왜 기본소득에 대해서 찬성을 할까요? 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선순환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미 지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이 있으면 소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 노동자들이 소득을 잃고 소비를 못하게 되면 이 생산한 가치에 대해서 이들이 돈을 번 것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이들의 가장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는 또한 소득을 창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의도가 착하든 나쁘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관점에서는 생산도 중요하지만 소비도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들이 알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많은 논의들은 저희가 앞서 논의됐던 탄소세라든지 뭐 데이터세 아까도 발표해 주셨는데 데이터세와 같은 도입 방안들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미 연구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앤드류 양의 방식에 따라서 이런 탄소세나 데이터세가 많이 이게 의논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경기연구원에 근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경기도에서는 사실 아까도 잠깐 김윤명 선생님 언급해 주셨는데 데이터 배당이라는 것을 실제로 실시를 했어요. 이게 잠깐 논의된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하긴 했는데 2020년에 4월부터 12월까지의 그 지역 화폐를 활용한 사람들의 데이터를 다시 되팔아서 그 소득이 한 전체 5천만 원 정도 됐고 이것들을 지역 화폐를 사용한 모든 사용자들에게 다시 돌려줬는데 조금 그렇지만 120원씩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 120원이라서 당연히 가치가 없느냐라고 하기 이전에 우리는 이것이 일단 가능한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에 좀 고무적인 것을 봐야 되고 사실은 그 이후에 우리 기본소득 논의가 정치 논리라든지 여러 가지에 따라서 많은 부침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좀 더 발전해 나가지 못한 것은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런 사실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이것이 뭐 단점이 있다면 왜 안 됐는지 분명히 밝히고 이것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고민해 봐야겠다는 차원에서 언급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마지막은 아니고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거랑 똑같은 건데요. 당연히 생산도 중요하지만 소비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동화하고 로봇을 고용하고 그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만큼이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그 기본소득을 활용해서 이들이 노동의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인공지능이나 이공계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부분은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면 반면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 이거는 정설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설적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분명히 찾아야 된다라는 것도 역설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케이스로 말씀드린 것은 제가 이제 경기도 데이터 배당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에 관한 연구는 저희 연구원의 김을식 박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 배당 및 세금에 관한 기초 연구라는 보고서에서 잘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중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17년에 EU에서는 로봇세에 대해서 깊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근데 현실화되지는 못했지만은 이런 논의들이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아까 김인명 선생님 발제랑 연동지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제가 뭐 정답을 드릴 수 있어서 나온 것은 아니고요. 저도 연구에 대해서는 사실 미진한 부분이 많고 제가 연구원에서 데이터 관련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이 임플리케이션을 여러분께 드려야 될까를 고민을 했을 때 사실은 많은 고민 끝에 정답을 내리지를 못해서 제가 이 상태로 올라온 것은 맞습니다. 양해를 구하는 것은 맞고요. 그렇지만 이게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을 하고 싶었던 지점이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됐고 디지털 전환이 지금은 이렇게 추상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가 앞서 이제 김명 선생님 해주신 연구나 이주입 교수님 해주신 연구들처럼 이제 자세하게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세분화돼서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대안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걸어보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이 BN 2023년 한국
대회를 계기로 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너무 전략해 주셔가지고 지금 아주 자유롭게 토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간혹 지금 우리 도와주신 스태프 선생님들도 아까 설명을 좀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설명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질문하고 대답하실 때 요 앞에 있는 기계에 제일 밑에 푸시를 눌러주시고 하면 화면이 뜨거든요. 제가 지금 화면 나오듯이. 그리고 말씀하시고 질문하시고 토론하시고 꺼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 이주희 선생님께서 각각 테마가 좀 틀리기 때문에 발제하고 토론하고 개별 발제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가자고 했는데 시간상 제가 좀 조정하느라고 묶어서 하자고 했는데 지금 우리 김기훈 선생님께서 시간을 많이 전략해 주셔가지고 뭐 지금 자유롭게 해도 한 20분 내지 한 23분 정도는 시간이 남을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 10시 한 25분까지를 줘야 지금 30분에 또 이 자리에서 또 다른 섹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주제부터 김윤명 선생님한테 좀 질문이나 간단하게 해주시면은 답을 주시고 이렇게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계신 분 마이크 푸시 눌러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효순 감이 잘 들었고요. 그냥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네이버나 이런 거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그리고 어차피 지금도 거기 네이버에서 돈 벌 사람들은 돈 자기들이 벌고 있는데, 뭐 그런 점에서 네이버한테 왜 그걸 과세를 한다고 그러지? 이런 생각이 일단 들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네이버 메일을 공짜로 내가 이용하고 있고 네이버 내가 잘 보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이용 요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하고 이렇게 맞바꾸는 거 아니야? 마치 우리가 TV 뭐 이렇게 볼 때 물론 시청 내긴 하지만 그거 말고 이제 유료 말고 이제 그 뭐 MBC 이런 게 보면은 광고를 보는 대신에 내 드라마를 공짜로 보는 거다 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미 그런 오구 가구가 계산이 끝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인식이 보통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데이터 사용료를 청구하는 그런 근거를 일반인들에게 뭐 저에게 어떻게 좀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지 네,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게 쉽지 않은 뭐 답변일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가 플랫폼에 가입할 때 개인에 대한 정보, 정보 주체가 수많은 개인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이제 그동안에 이제 개인정보보호 체계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재산권적인 가치에 대해서 고민을 받지 못했어요. 이제 뭐 지금 이제 데이터세 뭐 4차 산업혁명 얘기하면서 데이터에 대한 또는 개인정보에 대한 어떤 가치성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으로 나오면서 그러면 거래되는 그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보상체를 갖추게 하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 정책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플랫폼에 가입할 때 뭐 네이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네이버에 가입할 때 수많은 개인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동안의 이용자들의 생각은 야, 개인정보에 무슨 가치가 있어. 사업자들은 이제 주로 그렇게 있겠죠. 그리고 네가 이용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하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이게 가입단에서 서비스 이용하는 것에 대한 부분일 거예요. 근데 플랫폼 사업자들은 그 수집된 정보, 개인정보를 넘어서 수많은 게시물을 가지고 또 다른 사업에 활용하는 거죠. 이게 원래 목적에 맞게 수집한 거 위에 추가적으로 어떤 부가 서비스를 위해서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AI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또 활용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이용자는 가입단에서 개인정보를 통해서 충분히 난 보상 체계, 내가 이용한 보상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다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의 이용 형태는 그 범위를 넘어선 또 다른 형태의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쓰여지기 때문에 그거와 별개로 이 이용자의 어떤 게시물에 대한 권리는 충분히 보상받아야 된다라는 그 논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걸 강조하고 싶은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잠깐 좀 부족했던 부분은 플랫폼 사업자만 해당될 거냐? 이게 특정하게 시기 때문에 플랫폼 사업자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특정을 할 수 있다면 플랫폼 사업자 이외에 이용자의 데이터를 가져다가 사업하는 그 사업자들에게도 또 보상 체계를 같이 확대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뭐 충분한 뭐 답변 됐을지 모르겠는데요. 네, 고맙습니다. 네. 기존 말씀하신 그 지금의 그 말씀드린 거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거. 예, 데이터. 예. 도대체 개별적인 이제 보상 체계를 함께 스타권 단체 보상 또는 이제 취지에 맞습니다. 근데 이제 플랫폼 사업자에 올리는 수많은 게시물에 대해서 개인 이용자에게 보상을 할 때 경기도 데이터에 해당해서 120원 말씀하셨는데 막 그 이하의 금액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개인이 특정되면 개인한테는 이제 지급할 수 있을 텐데 우선 그 특정이 쉽지 않을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 이제 공익적으로 쓸 수 있는 그 바스켓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적립시키고 나서 그걸 이제 개인에 쓰는 게 아니고 어떤 목적을 이제 구체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기본소득의 재원이든 또는 실업이든 또는 이제 다른 이제 공익적인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그 형태로 이제 되게 하는 거죠. 이게 신탁관리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개별적인 이제 권리자에게 보상을 다 하고 나면서 못하는 게 남거든요. 미분배 보상금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 경우는 더 많은 미분배 보상금이 남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신탁관리 단체가 미분배 보상금을 쓸 때는 공익적 목적이나 그 어떤 정관에 나 있는 목적사에 맞게 써야 되는 것처럼 이 경우도 그 목적 사업을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공공성, 공익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개인에 대한 보상 체계는 넓기 때문에 그게 많거나 또는 특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입니다. 네. 네. 네, 눌렀습니다. 일단 얘기 잘 들었는데 여전히 많은 고민들이 있어요. 데이터에 기반한 소득을 기업이 창출했기 때문에 이것을 세금을 걷어서 결국은 배분한다. 이런 사고인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 갖고 저는 데이터 제공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다수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제공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데이터에 제공한 성과들이 개인적으로 다 다른데 이것을 어떻게 특정해서 배당할 수 있을까? 그러면 데이터에 사용한 만큼 차별해서 해야 되는 건가, 이게? 그렇게 되면 이것은 기본소득 취지와는 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게 공유부로서의 어떤 가치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정말 정반대되는 질문인데요. 아니, 저는 되게 놀란 게 데이터세에 부과하는 거는 서구에서 너무 당연시하게 많이 논의가 되는데 이렇게 반대 의견이 게다가 기본소득세 콩그레스에서 이렇게 나올 줄 저도 되게 당황스러운데 저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많이 그러니까 서구의 그냥 이코노미스트들이나 굉장히 많이 도입을 주장했고 저도 우리가 도입해야 된다고 믿고요. 저가 오히려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도 그에 맞춰서 가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 생각하시기에 진짜 데이터셋 도입이 된다면 그걸 어느 정도 시간을, 예를 들어서 5년 후, 뭐 10년 후면 일반화 될지 그런 것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묶어서 답변해 주세요. 예, 그럼 이제 그 보상 청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기본소득의 어떤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 전제를 깔지는 않았고 실제 기업들이 개인의 데이터를 쓸 때 그 개인에 대한 보상 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기계합용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사업자들은 사업자대로 리스크가 있을 거예요. 그 리스크를 어떻게 해치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고 그 고민으로서 이제 저작권법은 공정이용이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공정이용을 통해서 저작권자 또는 게시자 이해 허락 없이도 그걸 쓸 거다라는
된다라는 이제 전제를 깐 거죠. 근데 그냥 그렇게 썼는데 이 기업들은 이제 수많은 AI 모델 만들어내고 뭐 직접 서비스라든 또는 제3자 라이선스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맞지 않다라는 게 그 정도의 어떤 의문 제기였고, 근데 이제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용자 이용 형태 또는 게시하는 형태가 다 다를 거다. 이걸 어떻게 특정할 거냐? 참 고민스러운 얘기입니다. 근데 방송에 대한 이제 저작물을 이용할 때 이게 방송의 시탁 관리 단체들이 다 카운팅을 해서 이게 저작권자 분배를 하는 거는 이제 좀 그나마 명확할 수 있을 텐데 플랫폼에서 이용되는 개인 정보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이제 플랫폼 사업자들은 다 내용을 갖고 있을 거예요. 만약에 제도화 된다면 플랫폼 사업자를 그 근거를 뭐 어떤 관리기관에게 제시해야 되겠죠. 어떤 근거는 다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플랫폼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 영역에서는 그건 좀 특정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괄적, 일률적 배분이 될 수밖에 없을 부분도 있을 거고, 그건 개별적인 또 이용 형태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개인한테 배분하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말씀드렸던 펀딩 형태로 적립하는 게 방해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고민이었고요. 그래서 개인에 대한 보상 체계는 스펙트럼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고민해야 될 과제일 것 같고, 또 무슨 말씀 주셨던 아, 이게 상당히 많은 논의가 오랫동안 돼 있고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실제 이게 제도권에서 어떻게 수용될 거냐라는 거는 이제 또 별개일 것 같거든요. 우리가 저작권법에 대해서 보상 청구 들어온 게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권리자의 권리가 어마무시했기 때문에 그걸 정부에서도 국회에서 쉽게 제도화시키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반면 서구에서는 말씀드렸던 EU에서는 확대된 집중관리라는 제도를 두고 있어요. 특히 북유럽에서는 신탁관리단체가 신탁관리 대상이 되지 않는 대상물에 대해서도 대신 이제 좀 소득을 이제 그 이용을 하게 하고 배분을 하겠다라는 그 제도거든요. 근데 EU 회원국 자체에서도 EU 자체에서도 그걸 이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제도화 되지는 않지만 확대된 집중관리 형태로 많은 데이터에 대해서까지도 제도화시킬 수 있다면 그건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도 확대된 집중관리가 들어가 있는 저작권 개정안이 2020년도에 발의가 됐어요. 근데 그 제도에서는 많이 긍정을 하고 있지만 다른 이제 어떤 규정 때문에 이제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뭐 몇 년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건 같고 거기에서는 어떤 제도권 이제 특히 이제 저작권법 측면에서는 그 확대된 관리가 이미 실행되고 있는 국가가 있기 때문에 또는 보상 청구 제도가 이미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이게 머지않은 머지않은 정말 머지않은 이게 이미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좀 더 이제 구체할 수 있다면 가능성이 있겠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단정 못하겠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지는 이제 그건 예측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그 주제 자체가 영구적으로 제도적으로 문제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발제 너무 감사했고요. 그 다음 발제 이주희 선생님 토론으로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그 플랫폼 노동과 노동화 과정 좀 빨리 좀 설명해 주셔가지고 저도 그 부분에 결론 부분에 조금 히어링 제가 못 알아듣는 것도 있어가지고 토론하면서 조금 더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 질문 좀 해주십시오. 네, 정말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그런 말씀들 특히 이렇게 세부적으로 그 워딩을 그대로 읽어주신 게 굉장히 즐겁게 잘 들었습니다. 근데 그 흥미로웠던 그 두 비교군 혹은 결과군을 보면서 그 인터뷰 대상자들이 혹시 이 기본소득이 무엇인지 개념을 잘 알고 있었을까? 특히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주신 그 사회복지를 전공했다는 분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의견도 말씀하셨을 수 있었지만 그 외에 그 앞에 특히 반대하시는 그분들은 이 기본소득을 일종의
특히 대선을 앞두고 인터뷰를 하셨다고 했으니 어떤 그 정치인들이 내놓는 공약 정도로만 혹시 알고 있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지적하면서 계속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뭐 현금이었으면 어디서든 쓸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 뭐 또 기간이 있고 뭐가 있고 그런 제약들을 지적을 하는 걸 들으면서 그 첫날 그 세션에서 그 애니 멜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본소득이라는 걸 그냥 대충 기본소득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 5가지 특성을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했단가를 지금 여기서 확인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디 경기도에서 혹은 예술가 대상으로 혹은 연령 대상으로 이렇게 실험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오히려 기본소득이 뭔지 그 본질을 흐리게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걸 더 보여주신 것 같고, 그래서 그 앞서도 얘기해 주셨던 그 우리 선생님께서 질문하셨던 게 저도 의아한 게 데이터세 같은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당연한 걸 설명하는 방법이 기본소득의 이 5가지 특성 때문에 오히려 설명 가능하고 일반 대중에게도 그러함으로 당연히 데이터세를 요구해야 한다. 그 방식은 뭐 법적으로 세부적으로 따지게 되겠지만 이 5가지 특성을 보면다면 안 되는 게 더 이상하다라고 결론이 되는데 그래서 그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그 현재 적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파일럿들, 실험들이라는 게 정말 기본소득으로 가는 방향에 도움이 되고 있는 걸까요? 혹시 방해가 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예, 좋은. 예, 그 이게 일단 데이터 수집 과정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뭐 애니 밀러 선생님의 그 5가지 기준을 막 설명을 다 하고 그렇게는 당연히 묻지 않았고요.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은 막 면접자가 그렇게 너무 열정적으로 나오면 사람들이 나는 그거 싫은데라고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왜곡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좋아하는 거 저 사람이 물어본 사람이 저렇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내가 좀 잘 대답을 해주면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못한다는 그런 한계가 있었고요. 또 다른 점으로는 그냥 기본소득 얘기는 나오는데 그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 어떤 것이냐를 안다는 면에서는 의미가 있었고 아마 선생님의 더 중요한 질문은 이런 일들을 자꾸 재난지원금 물론 이제 기본소득에 해당도 안 되죠. 일회성으로 줬는데 이게 무슨 기본소득이냐. 그런데 이게 기본소득으로 연결되니까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만 하게 만드는 게 아니냐. 뭐 저는 뭐 absolutely 정말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우리가 지금 아까 데이터세 말씀하셨지만 데이터세를 저도 한 몇 년 전부터 좀 이건 언제부터 좀 본격화되나 하지만 안 될 거고 이게 국회, 의회 뭐 이런 데서 다 통과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또 얼마나 심각하게 로비를 하겠습니까? 뭐 아무리 해도 뭐 별로 안 쓰게 뭐 이렇게 자기네는 광고에 다 활용해 먹고 이만큼 내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을 거잖아요. 그러니 기본소득을 도입하다는 게 어떻게 아무것도 안 주다가 갑자기 기본소득 30만 원, 60만 원 이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재난지원금 첫 번째 그거를 각오로 지급한 거 너무 짜증스러웠고요.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각오를 안 지급했는데 액수가 줄어들면서 막 상위 빼버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된 것도 안타깝고 대선 직전에 그거를 또 안 지급해버린 것도 뭐 대선 뭐 저쪽 그 기본소득을 좋아하는 후보 쪽으로는 뭐 이제 실패로 귀결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실험들을 그냥 불가피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일 그게 우리 기재부가 그렇게 회방만 안 났다면 그런 식으로 안 지급이 약간이라도 사람들한테 어필했다면 그리고 만일 대선 결과가 달라서 기본소득을 조금이라도 또 주기 시작했다면 굉장히 그 사회 지형은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원해서 30, 60으로 못 간다는 그런 가정하에 저는 가능한 한 어떤 이렇게 조금씩 줬던 거에서 우리가 실패를 아니면 고쳐야 될 점을 발견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꼭 고쳐서 또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어떤 그 조금씩 인크리멘탈하게 가다가 어떤 계기를 만나서 어떤 스레시홀드를 넘어서게 되면 저는 기본소득 도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 제가 살아있는 동안 뭐 안 될 수도 있지만 뭐 그건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워낙 흥미로운 주제여가지고요, 이 부분이. 앞에서는 이제 공유부가 있는데, 이건 플랫폼 노동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강제로 이제 긴축되어 있는 상태인데 조금 인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흥미롭게 본 것은 앞에와 다르게 이 취약한 노동의 상황에서 보완적으로 또는 복지적으로 기본소득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긍정성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이 기본소득이 이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향상과 어떠한 그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을지 이렇게 인터뷰를 많이 해보셨으니까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것도 되게 의미 있는 질문인데요. 아까 먼저 질문하신 선생님한테 조금 보완 부가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그 청년층이 그러니까 대졸 이상이 80%가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과다 표집했고요. 그러므로 이분들이 기본소득이 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그 종사하는 분야가 하도 다양하고, 문화예술계 쪽은 이해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문화예술계 그 관련 플랫폼 노동자는 굉장히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그 저는 거기에 답을 드리자면, 저는 플랫폼 노동 문화예술 쪽 아니면 조금 더 그 고급의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았다는 점 강조드리고, 그런 점에서 저는 플랫폼 노동이 사라질 것 같지도 않거든요, 우리 곁에서. 근데 플랫폼 노동의 특징은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소득이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뭐 가이 스탠딩 교수님 말씀 다시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런 식의 노동이, 그리고 또 강조드리고 싶은 게, 플랫폼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게 너무 불안정해서 싫다고만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양면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또 자유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소득의 안정성이 보장된다면 저는 플랫폼 노동자는 이 문화예술을 하신 분은 더 잘하실 수 있고, 아니면 뭐 다른 거 하시는 분이라도 더 창의적으로 나가실 수 있다는 점에서 엄청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그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사실 저는 오늘 발표 들으면서 그 어제 진행됐던 그 노동의 변화, 기본소득이 어떻게 만날까, 그게 좀 다시 생각나면서 우리가 현실은 굉장히 무겁고,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이렇게 고소득을 갖고 있으면 불안하지만 고소득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뭐 라이더 분들부터 해서 현실이 너무 무거운데, 사실 기본소득은 이 지금 이 플랫폼 노동이나 디지털만 가지고도 사실 굉장히 멀어 보이고 쉽지 않아 보이잖아요. 근데 교수님께서 또 워낙 노동에 정통하시기 때문에, 저도 기본소득을 지지하고 있지만, 일단 이 노동에 대한 문제들, 노동권이든 이들의 뭐 공동체,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노동을 해체하려고 하는 뭐 자본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그런 움직임 속에서 이게 어떻게 복구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게 기본소득으로 가능할까? 먼저 기본소득은 천천히 오더라도 우선적으로 노동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더 고민하고 그들이 힘을 응집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좀 갖게 됐는데, 뭐 그거에 대해. 예, 정말 시간 관계 근데 노동 공급이 무한정이라면 공급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공급 보조처럼 그렇게 안 되려면 다른 제도가 같이 들어야 돼요. 노동과는 확실하게 연결해야 돼요. 최저임 금제가 지금 훨씬 더 보호되고 더 높아져야 되고, 그리고 기본소득의 액수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높아지기 전까지는 진짜 저희 분신에 대한 어떤 엑스트라 임금이 없다면 임금, 저는 저는 기본소득 좋아하지만 뭐 당연히 기본소득이 우리 노동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거고, 좋은 대자는 그 자체로 뭐 필요한 겁니다.
저는 여러 친구들의 노동이 공존하되 모든 노동을 굉장히 보호해줄 거가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간 관계상 시기훈 선생님한테는 한 분 정도 질문을 받고요.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하나만 말씀 좀 묻고 싶습니다. 네. 그좀 죄송하고요. 경기연에서 이 영역의 처우 연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로서는 사실 저희가 원래 기본 소득 연구단이라고 별도 조직이 있었는데 그 조직이 와해가 되면서 사실은 추진력을 많이 잃은 상태고요. 그래서 기본소득의 이름으로는 앞으로 연구가 조금 공식적으로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도 좀 송구스럽긴 한데 저희 경기연 측에서는 별로 긍정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기존의 연구 성과가 어느 정도 있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정책을 했던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성과들을 중심으로 좀 살펴봐 주시면은 그래도 얻으실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지금 현재 입수로 어느 정도 마치고요. 예, 예.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참석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조금 계속 질문들을 저도 뭐 질문들은 많은데 지금 개별적으로 좀 대화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